안녕하십니까.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. 여러분,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데요.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손과 발에 추위를 호소하는 분들이 유난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수족 냉증, 영어로 치면 cold foot and hand syndrome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수족 냉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유난히 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좀 손발이 차다 시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또 문화적인 또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차고 시린 증상이 어떤 중요한 질환의 하나로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또 정확한 진단 없이 근거 없이 여러 가지 혈액순환제나 영양제 이런 걸 드신다든지 약물 치료를 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수족 냉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족 냉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견딜 만한 그런 추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추위를 느끼면서 손과 발이 차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것을 수족 냉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수족 냉증이라는 것은 넓은 범위의 질환에 속합니다. 그래서 이 수족 냉증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수족 냉증의 원인으로서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, 스트레스 이런 데 대해서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혈관의 수축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, 성별의 문제점, 그다음 호르몬의 문제점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증상은 이제 단순한 추운 겨울에 상당히 이제 좀 심해지고 이 단순하게 좀 차갑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또 저리다 이런 어떤 신경적인 그런 호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족 냉증의 중요한 점은 어떤 손발이 차다는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화가 불량하다든지 설사가 생긴다든지 만성 피로가 있다든지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어떤 자율신경계의 문제점으로 오는 그런 다른 부수적인 증상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.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여자분들한테 많고 임신 출산 지난 중년기 이상의 여성들한테 좀 흔하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가지고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요거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어떤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수족 냉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제가 열간은 이런 상황에서 수족 냉증이 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첫째는 추운 기후에 좀 많이 노출되는 경우,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상황, 특히 여성이 좀 대여습에도 많고, 또 가족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족냉증이 좀 심한 부모님 계시면 자기도 좀 그럴 경우가 좀 크고요.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은 점차 이게 빈도가 증가하고, 그리고 좀 마른 분들, 여인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좀 예민한 분들. 그 다음에 여자분들 중에서는 좀 알코올 복용이 좀 흔한 분들이나 결혼 이후에 좀 잘 생기고 남성은 나이가 증가하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수족냉증이 좀 또 흔합니다. 그 다음에는 어떤 혈관계나 이쪽의 문제를 보면 빈혈이나 저혈압, 영양실조, 갑상선 기능 저하, 심장 기능 이상 이럴 때 또 수족냉증이 많게 되고 그 외에는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, 말초 신경염 그 다음에 좀 흔하게 보는 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수족냉증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. 이 수족냉증의 진단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족냉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환들에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다 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원인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수족냉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가 바로 수족냉증을 진단하는 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 가면 하시는
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혈액 검사,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,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의 문제를 찾기 위한 신경 전도 검사, 건전도 검사, 그 다음에 뭐 모세혈관을 갖다 현미경으로 한번 본다든지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어쩌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지만 이 겨울이 되고 추위가 많이 닥쳤을 때 심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첫째 이제 이게 사실은 치료 목적은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또 이것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. 또 이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원인 질환을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는데 가장 여러분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그런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런 수족냉증이 악화될 수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. 가능하면 추위에 노출 안 되게 따뜻하게 이제 보온을 잘하는 게 좋겠죠. 새벽에 뭐 예를 들어 뭐 추운 날씨에 무리해서 운동을 한다든지,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안에 이제 설거지나 이런 생활을 하면서 따뜻한 물도 아끼기 위해서 찬물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. 뭐 그런 것도 좀 주의하는 게 좋겠고, 음식 같은 것도 따뜻한 음식을 가능하면 이 추운 날씨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또 요즘 보면 뭐 냉커피 뭐 겨울에도 많이 젊은 분들 많이 마시는데, 사실 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차게 해서 드시는 커피 같은 것도 좋지가 않겠죠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작은 상처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면 겨울에 잘 안 낫는 거 여러분들 관찰할 수가 있는데, 상처가 안 나게 좀 조심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, 금연하는 거, 그 다음에 약물을 드신다면 피임약, 뭐 심장약, 편두통약 이런 게 또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생활 습관 따뜻하게 하는 거 주의를 하시기를 여러분들 권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뭐 진동이 많은 쪽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들들거리는 그런 진동이 많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빈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도 각별하게 보호장구를 잘 써서 진동이 직접 손에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. Thermal 바이오 피드백인데, 이것은 손가락에다가 측정하는 그 센서를 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혈류가 이제 줄어들고 좋아지나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명상 같은 걸 하면서 자기가 차분해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훈련을 해서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바이오 피드백이라 합니다.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겨울에 올 수 있는 수족냉증은 사실은 뭐 큰 심각한 병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인해서 잘 이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, 다음 시간에는 이 수족냉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레이노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